국방과학연구소 ADD는 1970년 8월 6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첨단 군사기술의 대들보입니다. 각종 소총, 전차, 장갑차, 포, 잠수함, 항공기까지 ADD가 개발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따라 ADD가 외부로부터 받는 해킹 공격의 시도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죠. 2015년에는 1059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무려 3240건까지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에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난 8월 말까지만 통계를 내도 2562건의 해킹 시도가 2020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10회씩은 꾸준히 해킹 공격을 받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해킹 시도는 중국으로부터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있었다고 하죠.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한 해킹을 시도할 때 북한의 IP를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또는 미국의 IP를 우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 군사기밀에 대한 해킹의 대부분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왜 이렇게 점점 잦은 횟수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해킹하려 드는 것일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뻔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날이 갈수록 놀라운 수준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일 테죠. 심지어 과거와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견제도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의 기술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가장 탐내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올해 초 유럽의 폴란드에서는 한국과 800대의 흑표 전차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0조 원에 달하는 군사적 협약에 유라시아의 군사 강국 러시아도 긴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최강의 전차 대국이기 때문인데요. 독일제 레오파드 2 시리즈, PT-91 계열 전차, T-72 계열 전차 등 폴란드는 현재 10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 중인데 독일이 240여 대의 전차, 프랑스는 겨우 22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폴란드가 유럽 내에서 얼마나 입지 높은 전차 강국인지 실감할 수 있죠. 물론 한국은 2000대를 훨씬 상회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기에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차 강국이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폴란드는 지난 9월 8일부터 제28회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전시되어 사실상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중 K2 흑표를 메인 전력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3.5세대 전차의 대표주자입니다. 3.5세대 전차의 대표적인 특징은 3세대 전차의 아날로그 장비들을 대부분 디지털로 개량했다는 점인데 전자장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와 신속성 그리고 정보교류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능 발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사실 2003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착수에 들어가 2014년이 되어서야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K2 흑표 전차는 개발 초기 주변국들로부터 무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는데요. 남들은 이미 3.5세대 전차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야심차게 양산 계획 발표는 해놓고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으니 일본을 필두로 한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은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의 기술력에 의존해오던 기존의 기조에서 탈피하여 거의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흑표 전차를 개발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의 개발은 한국 국방 역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니죠. 심지어 K2 흑표 전차는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우선 자동 장전 장치가 도입되어 전차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산세가 험한 우리나라의 지형에 걸맞게 경사면을 매우 잘 오르는 특장점이 있었는데요.
무려 60%나 되는 경사면도 아무렇지 않게 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정도 되는 경사면에서는 아예 전차 운영 자체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한국의 흑표 전차는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앞선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지형이 험하지 않은 일반적인 국가들의 지역에서도 K2 흑표 전차의 성능은 사실상 보증 수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받고 있다는데요. 60%의 경사면을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정지, 정지 후 재출발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것은 곧 전차의 기동력과 브레이크의 성능이 모두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5톤에 달하는 고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7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 거리는 단 2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가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하면 평균 28m의 제동거리를 보이는데, K2 흑표 전차는 승용차보다 훨씬 무거워 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승용차보다 훨씬 뛰어난 제동 능력을 가진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산악 지형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기에 차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정확한 포사격을 가능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전차 하단의 서스펜션을 움직여가며 앞뒤 좌우의 각도를 조절해내는 이 시스템은 사실상 K2 흑표 전차를 세계의 어떤 지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전차로 등극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차 상식을 모조리 깨어버리는 혁명이었는데요. 원래 전차는 일정 수준 밑으로 포신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전차는 산 아래에 있는 표적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서스펜션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내가 아무리 높은 지형에 있더라도 저 아래에 있는 표적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사이사이에 계곡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K2 흑표 전차는 완전한 방수 기능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수륙 양용차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듣고 있죠. 게다가 연교차까지 극심한 한반도의 지옥같은 기후 특성에 맞게 K2 흑표 전차는 영하 32도까지 떨어져도 아무런 기기 이상 없이 구동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지의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동 능력 이외에도 타격 회피 능력에 있어 K2 흑표 전차는 현존 최강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전의 전차들보다 긴 포신을 갖고 있어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러시아의 T-90과 같은 동급 전차들보다 훨씬 정밀하고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동 사격점 조준 시스템을 통해 적이 아무리 빠르게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타겟을 자동으로 조준하여 섬멸시키고,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감지 센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능동 파괴 체계는 K2 흑표로 하여금 적의 포를 맞아주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의 군사정보가 끊임없는 해킹 시도를 당하는 것은 비단 종전의 전차 기술력만이 그 이유가 아닙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각종 첨단 군사 기술들 역시 차세대 한국군의 전투력을 급성장시켜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취하려는 외부 세력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X이죠.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된 A4 레이더 시스템은 KF-X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동안 전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기술들이 이 A4 레이더 시스템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시스템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한국에게 제공해주기로 약속했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돌연 이것을 금지시켰기에 전 세계 방산업계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허가해주지 않은 것이라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6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 한국은 보란듯이 독자 개발 A4 시스템을 세상에 공개했으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유출 금지를 할 정도로 뛰어난 시스템임은 보증된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해냈다고 하니 중국과 북한 등의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으로부터 이 기술을 탈취해내려 애쓸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수많은 첨단 군사 기술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향한 해킹 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물리적 국방력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등의 사이버 국방력도 증진시켜 열심히 만든 첨단 기술이 탈취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총리가 지난달 2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돌연 사퇴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획된 시나리오가 모두 어긋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아베 시나리오가 전혀 다르게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는 압도적인 탑2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시다 정조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유는 아베 총리가 직접 그를 후계자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격도 원만해서 총리의 의견에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속해 있는 파벌 니카이파의 46표를 독식하고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호소다파 98표, 아소다로 부총리가 이끄는 아소파 58표를 등에 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류 파벌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 게임은 이미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느닷없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파벌들이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급해진 기시다 회장은 여러 파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죠. 아베 총리 역시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스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시다 회장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 2018년 기시다는 총재 선거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아베 총리의 3선을 밀어주기 위해서였죠. 아베 이후에는 자신이 총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는 사실상 스가 장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민당의 주요 파벌들이 모두 스가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자민당의 호소다파, 아소파, 니카이파, 이시아라파 등에서 약 240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에는 다케시타파도 합류했습니다. 지자체 대표로부터 0표를 받아도 이미 당선은 확정입니다. 거기다 자민당이 당원 투표를 생략한 약식 투표로 총재를 선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약식 투표 발표가 나오자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스가 장관의 총리 가능성은 99.9%이다. 스가 장관의 임기는 1년입니다. 내년 9월까지죠. 일본의 정치인들은 주로 세습을 합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력 정치인들이 2세 정치인들이죠. 하지만 스가 장관은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부모 배경이나 파벌, 학벌이 전혀 없습니다. 아키타현의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도쿄로와 어시장 짐꾼과 경비원, 주방 보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이대 정치학과 야간학부를 졸업한 후 중의원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1996년 자민당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한 후 현재 8선 정치인입니다. 스가는 무려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맡으며 행정부 2인자로 아베 총리를 보좌해 왔습니다.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반대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이 엇갈리는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가 장관은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의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 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무척 강경하다. 한국과 관련한 정책을 보고하면 위안부 합의 때 봤잖아 라며 부정적으로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도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한국과 협의하고 싶다는 외무상관은 상당히 다르다. 스가 장관의 발언에서도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안중근 기념관 설립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범죄자일 뿐이다. 해당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1993년 고노 요이의 전 관방장관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하는 고노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고노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인정한 것은 큰 문제였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초계기가 한국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에는 독도는 틀림없는 일본의 영토이다.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시 러시아는 일본은 무시하고 한국에만 사과를 했습니다. 오히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걸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죠. 지난해 9월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인 건 한국의 모든 책임이 있다.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한국에서 스가의 별명은 망언 제조기입니다. 원조 망언 제조기 아소 못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스가의 총리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베 내각의 뒤를 잇는 연장 정권이기 때문에 정책을 계승하며 자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아베와 스가는 스타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책 측면에서 아베 총리가 공격형이라면 스가 장관은 수비형에 가깝습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역사 왜곡 등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켰을 때 스가 장관은 제동을 거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강요들에게 야스쿠니 참배가 왜 문제냐라고 감정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 장관이 이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반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스가가 아베 총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경한 발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 장관은 아베와 한몸처럼 보이지만 사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친한 친중파라고 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역시 이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도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의 분위기 전환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 크게 분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지난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원 투표 없이 총재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내 국회의원 기반이 약하고 당원이나 지방 지지층이 튼튼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표의 영향력이 큰 약식 선거는 매우 불리하죠.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가 이끄는 이시바파 소속 국회의원은 19명에 불과합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4번째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8년에는 아베 총리에게 패배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스가에게로 기울었지만 새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는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